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4월 21일 112 상황실에 중년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해에 사는 우리 딸이 연락이 안 돼요.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신고자의 딸은 당시 34살의 이 씨였죠. 아버지에 따르면 이 씨는 진작 독립해서 일을 하고 혼자 산 지 꽤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매일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 달씩이나 연락이 두절된 적은 없었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일단 이 씨의 마지막 생존 반응부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4월 2일 금융거래가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시기적으로 이때쯤부터 아버지와 연락도 멈췄고요. 그렇게 거래 내역을 살펴보다가 단번에 수상한 점이 나왔죠. 이 씨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있던 모든 현금을 인출했더라고요. 그것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에 걸쳐서 3개 은행 지점을 돌면서 계좌에 있던 395만 원 몽땅 가져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395만 원? 한 번에도 뺄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 가서? 근데 굳이 왜 여러 ATM기를 돌아다녔을까? 네, 경험 많은 수사관은 즉각 감을 잡습니다. 이런 패턴은 특히나 납치 강도 사건에서 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범인이 수사에 혼돈을 주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각 경찰은 돈이 인출된 은행의 CCTV 입수했고요. 영상을 분석했는데 예상대로 돈을 가져간 이는 이 씨 본인이 아닌 낯선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한 날짜는 3월 31일 아침 6시예요. 창원시 신월동에 있는 은행 ATM 기계였는데 마치 CCTV를 의식이라도 하듯 후드를 깊게 둘러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씨 카드로 100만 원 빼갔죠. 이후 40분이 지나고 나서 상남동의 다른 지점에 또 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에도 100만 원 추가로 인출했고 같은 날 오전 9시쯤 동일한 상남동의 타 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5만 원을 더 인출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하루 동안 인출을 계속 해가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틀이 지나서 4월 2일이었는데 이번에도 상남동 같은 은행의 CCTV에 이 남성이 등장해요. 오전 10시에 90만 원 빼갔죠. 지금 실종된 이 씨의 카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빼고 있는데 남자친구인가? 경찰은 실종된 이 씨의 주변 사람들 탐문을 통해 이 남성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람? 하고 그를 추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경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죠. 바로 이 씨가 평소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주 다녔다는 호스트바의 종업원, 그러니까 일명 선수라고 불리는 그 남성 같다는 거예요. 그의 신원은 31살의 박정현입니다. 알고 보니 창원 시내에 있는 여성 전용 호스트바에서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것도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범죄로 가기 전에 단골 손님으로 만나서 연애를 한 걸까? 혹시 이제 여자 이 씨가 뭔가 사랑의 도피를 결정해서 이 선수 박 씨에게 돈을 대신 인출하게 한 건 아닐까? 경찰도 여러 가능성을 추측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씨가 살아있는지 생사를 확인한 거였죠. 그렇게 박 씨를 일단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어디 사는지 거처를 확인하던 중 또 예상치 못한 사실이 나와요. 지난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이 씨 카드에서 돈이 마지막으로 인출되고 3일이 지났을 무렵인데 이때 그 용의자 박정현이 동료한테 강도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이 돼서 현재 교도소에 있더라고요. 왜? 실종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감옥에 있어? 수사팀도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감되어 있는 마산교도소, 현재는 창원교도소인데 거길 빠르게 찾아가서 접견을 신청했죠. 얼굴을 맞이한 박 씨는 당신 그 손님이던 이 씨 실종된 거 아니야? 묻자마자 펄펄 뛰면서 난 아무 관련이 없다.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누나가 단골 손님이긴 해도 제가 따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 경찰이 슬그머니 그 CCTV를 들이밀었죠. 근데 이게 사실 후드를 좀 둘러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이 추정을 했을 뿐 이게 딱 박 씨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박 씨 또한 이 남자 나 아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 씨가 실종된 날로 추정되는 3월 31일 날 자기는 동거하는 여자친구랑 오피스텔 자택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명확한 알리바이까지 제시해요.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친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했대요. 근데 경비가 없어서 같이 일하던 동료한테 돈을 뺏으려다가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이었죠. 자, 당시 경찰로서는 그 CCTV에 찍힌 흐릿한 얼굴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의심스럽긴 한데 더 이상의 추궁은 좀 불가능해요. 그렇다 해도 돈이 처음 인출됐던 3월 31일에서 마지막 금액 거래일이었던 4월 2일까지 이 박 씨가 뭘 했는지, 정말 여자친구와 오피스텔에만 있었는지는 사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CCTV를 입수해서 분석에 들어갔죠. 근데 거짓말이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박 씨가 3월 30일 저녁부터 4월 2일 사이 몇 차례 들락날락 외출을 한 게 그냥 뻔히 확인이 돼요. 그래. 사람이 밥을 먹으러 나갔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외출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수상한 게 없었을까요? 영상에서 보인 그의 행적을 자세히 살피던 경찰의 눈에 수상한 점이 들어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 차가 있었나? 당시 그는 자기 차를 저당이 잡혔어요. 그만큼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이죠. 그럼 이건 누구 차야? 얼마 안 가 수사팀은 평소 그가 렌트카를 빌려서 몰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차 수소문해서 남아있는 GPS 기록 봤죠. 여기서 또 한 번 이 사람의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그 4월 5일 동료한테 강도상해 저질러서 구속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그 의심스러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상했던 건 4월 1일입니다. 뜬금없이 충북 영동으로 향했어요. 거주지에서도 꽤 거리가 있는 곳인데 왜 갔을까? 분명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다시 이 씨가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충북 영동에 친구가 있나 봐? 하필 왜 그 시점에 영동을 갔대? 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박 씨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감지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은 일단 그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던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로 향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적한 마을이더라고요. 여기에 왜 왔을까? 당시 수사팀은 정말 범인으로 빙의된 느낌으로 이 지역을 하나하나 돌면서 특이점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녀요. 만약에 범인이 이 씨를 살해했고 시신을 숨기려 했다면 분명 여기 중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을 겁니다. 이런 날카로운 추측과 함께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마을 뒷산의 중턱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였죠. 조심스럽게 폐가의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기이한 가구 하나를 마주합니다. 방 안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장롱이에요. 그걸 살피던 형사가 직감적으로 이 장롱을 좀 옆쪽으로 밀어보거든요. 근데 아래 뭐가 있습니다. 가구를 드러내자 모두가 숨을 삼켰죠. 그 밑에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상태가 참혹했어요. 얼굴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고요. 목에는 끈으로 졸린 또렷한 자국이 남겨져 있었죠. 곧이어 이 야산으로 수사대가 수십 명 도착을 했고 시신은 국과수로 옮겨집니다. 머지않아 그 신원이 실종된 이 씨라는 게 확인됩니다. 즉각 형사님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감옥에 있는 박 씨를 찾아갑니다. 야, 너 이거 봐라. 차량 렌트한 내역, 내비게이션에 남아있는 이동 경로, 그리고 충북 그 폐가에서 나온 시신까지.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밀자 지금껏 아무 관련 없다던 박 씨의 어깨가 슬슬 좁아지는 듯 하더라고요. 사실상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잠시 후 그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백합니다. 아씨, 내가 진짜 완벽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피해자 이 씨, 그리고 호스트바 선수 박 씨, 이 두 사람 어떻게 얽혀있던 거였을까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씨가 호스트바를 찾아와요. 거기서 만난 이 호스트들, 남성들이 마치 달콤한 연인이라도 된 듯 술을 따라주며 그녀를 유혹했죠. 결국 거기에 넘어간 이 씨가 어느덧 단골이 되고 점점 가게에서 상당한 술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호스트로 일하던 박 씨, 선수 박 씨는 이 씨를 아주 VIP로 대접하면서 극진하게 모셨어요. 돈줄이니까요. 게다가 다른 이유도 있었죠. 당시 그는 사설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상신합니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겨우 밥만 먹고 살 정도였고요. 차까지 저당 잡힐 정도로 돈 문제로 골치였어요. 게다가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매달 그 생활비마저 제때 내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때 떠오른 인물이 손님이자 누나 이 씨였죠. 아니, 그 여자는 그렇게 술값을 써대는데 현금이 많은가 봐. 사실 이 씨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호스트바가 술값이 싼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는 돈이 많을 거다 추정을 한 거죠. 흑심을 품은 박 씨는 그때부터 아주 정성스럽게 누나 뭐예요? 연락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들 세계에서 말하는 공사친다.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원하는 돈을 얻어낸다를 공사친다라고 한대요. 근데 그 정도 이상이었어요. 2014년 3월 30일 어두운 저녁. 박정현은 드디어 누나 이 씨와 따로 만날 약속을 잡게 됩니다. 렌터카 빌려서 그녀를 데리러 갔고요. 두 사람은 늦은 저녁부터 드라이브를 즐겼죠. 이 와중에도 박 씨는 기회를 엿보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립니다.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고 박 씨가 한껏 불쌍한 얼굴로 입을 떼요. 누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내 차 저당 잡힌 거 알지? 좀 도와주면 나 숨 좀 쉴 것 같은데. 이런저런 말로 동정심 유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생각보다 굳건합니다. 쉽사리 돈을 좀 빌려주겠다, 도와주겠다 말이 없어요. 박 씨는 자신의 유도가 먹히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는 새벽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러다 새벽 5시 30분. 박 씨가 갑자기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죠. 그리고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 씨가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요. 순간 박 씨가 본성을 드러내는데요. 자기 요구를, 돈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씨의 머리를 세게 움켜쥐더니 그녀를 폭행합니다. 놀란 이 씨가 쓰러졌죠.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근데 이때 이미 눈빛이 반쯤 돌아버린 박 씨는 품에서 칼을 꺼내요. 그리고 준비해온 청테이프와 노끈으로 이 씨의 전신을 결박합니다. 이후 지갑 내놔. 체크카드 빼앗았어요. 자, 이 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도 순식간에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패닉에 빠져 있고요. 막 울면서 살려만 달라 애걸합니다. 순순히 비밀번호도 알려줘요. 있는 돈 다 주겠다. 응, 가져가라. 나 살려만 달라. 그렇게 박 씨는 계획대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손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씨를 순순히 돌려보낼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잔혹한 범행이 이어져요. 돌연 그녀가 앉아있는 조수석 시트를 젖히더니 그 뒷좌석에 있던 옷을 낚아챕니다.
이 옷이 모자가 달린 후드였는데 그걸로 이 씨의 얼굴을 덮었고 그 후드에 달린 끈과 자기가 가져온 노끈을 겹쳐서 그녀의 목에 감았죠. 그리고 양쪽 끝을 힘껏 당깁니다. 그게 무려 5분간 이어졌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 씨는 머지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렇게 살인을 끝낸 박정현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즉각 사체를 뒷좌석에 옮기고 일단 돈부터 인출하러 이동합니다. ATM 가서 돈 다 뽑았잖아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395만 원. 자, 그렇게 살인을 통해 돈은 얻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시신은 어떡할 거냐고. 저 사체를 어떻게 유기할지 고민하던 박 씨가 문득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살던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까 언급한 그 충북 영동에 있는 곳이에요. 특히나 거기에 버려진 채 폐가로 있는 빈집들이 몇몇 있거든요. 인적도 드물어서 시신 유기하기에 딱인 장소였죠. 마지막으로 돈을 이출하기 하루 전인 새벽 4시에 렌터카를 몰아 폐가로 향했습니다. 당시의 시신은요, 범인이 미리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청테이프로 감아둔 상태입니다. 폐가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낡은 그 장롱 한 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신을 눕힌 후에 그 장롱을 끌고 와서 그 위를 그냥 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뭐 그렇게 치밀한 유기는 아니었습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산 한가운데에 있는 빈집 폐가를 누가 찾아오겠어 싶었던 거죠. 그렇게 유기가 끝났는데 박 씨에겐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조만간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이 알려질 거예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최근에 자주 연락한 기록이 있는 그가 주목을 받을 게 뻔합니다. 무슨 방법 없나? 박정현은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막 굴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또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아예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좀 형이 가벼운 강도상에 저질러서 잠깐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짧게 살고 나오면 이 씨 살인에 대한 모든 문제는 묻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아주 얄팍한 수법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범행,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29살 김 씨에게 저질렀는데요. 2014년 4월 5일입니다. 마침 이제 동료 김 씨가 생일인데, 야, 내가 너 선물도 챙겨주지 못했다 라는 핑계로 만남을 잡아요. 그리고 차에 태우고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갔죠. 학교 주차장. 앞서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칼을 꺼내서 김 씨 위협합니다. 결박했고 1,000만 원을 요구해요. 그날 뺏은 금품은 현금 15만 원과 명품 지갑 1개가 전부예요. 어차피 이걸로 감옥에 갈 거라서 돈을 많이 뺏을 이유는 없겠죠? 근데 또 박 씨가 혹시 이게 너무 내가 가벼운 판결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지 아예 확실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동료의 가슴을 칼로 찌릅니다. 감옥 가려고 찌른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부상과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트라우마를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사건에서 이용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 씨와 동거하던 여자친구예요. 박 씨가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직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내가 강도상해 했다 자백을 했죠. 근데 이것도 의도된 행동입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자기 대신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렇게 계획대로 구속이 되면서 참 금섭하면서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계획대로 구속이 됐다. 그래서 와우! 속으로 기뻐했겠죠. 이제 한동안 감옥에 조용히 있으면 이 씨 실종 사건 미제로 남기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바보입니까? 끈질긴 수사 끝에 감춰왔던 살인죄가 낱낱이 드러났고 시신도 발견됐죠. 정말 악질범이에요. 그런 범인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합니다. 항소심이 진행됐고 여기서 박 씨가 예상을 깨고 징역 42년으로 감형이 돼요. 물론 그 당시 유기징역으로 42년형은 굉장히 유례없는 긴 형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왜 감형이 됐는지 좀 그 이유가 특이한데요.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뭐 토막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직접 손상을 하지 않았고 또 단순히 그냥 빈집에 유기만 하고 왔다는 점에서 이제 감형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 불우한 성장 과정도 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맨날 금서파에 등장하는 시나리오인데 10년 전에도 똑같았나 봅니다. 결국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42년을 확정받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이 형량은 박 씨가 재판을 받았던 그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의 유기징역 사례예요. 하지만 2023년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되면서 오늘 사건의 범인 박 씨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유기징역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살, 피가 끓는 창창한 젊은 남성 박정현은 쭉 돌아보면 언제나 쉬운 길만 찾았습니다. 이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 돈을 벌기보다는 스포츠 도박으로 한탕을 노렸고요. 그것도 안 되면 호스트바에서 돈 많은 누님에게 한탕하려고 했고요. 그것도 아니면 강도, 그것도 아니면 살인이에요. 만약에요, 모든 게 애초 계획대로 이 씨의 실종 사건이 그냥 미제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강도 사건으로 한 몇 년 살다가 출소한 박정현은 참 세상 죄짓고도 살기 편해 자신만만했겠죠. 또 계속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리 사회에 숨겨진 악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악의 근원이 더 커지기 전에 발빠른 수사로 검거해 주신 관련 수사관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초 한 범죄 사건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사건은 경상북도 안동 시내에서 벌어진 칼부림이었는데요. 20대 남성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역시나 20대 남성이 사망하게 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게다가 이 장면은 CCTV에 다 담겨서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속 장면이 여느 칼부림 사건과는 조금 달랐죠. 이 피해자는 약 5명 되는 일행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고요. 그런데 사건 직전의 장면만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해자를 거세게 밀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순간 밀려나던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고 거기에 피해자가 주춤거리며 쓰러집니다. 당시 뉴스 기사에는 피해자 무리와 가해자는 같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 라고만 전해졌어요. 그렇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 이후 뜻밖의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게 뭐였냐면 이 CCTV 속 피해자 무리는 사실 포항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네티즌이 나타나더니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동창생인데 그래서 막 4명이 실명까지 언급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데 아주 약해 보이는 애들만 괴롭히는 악질 애들이다 라고도 말하고요. 사건 당일에도 괜히 시비를 걸고 힘을 과시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막 넷상에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러면 아무리 피해자라도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여기에 새로운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사실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약 1시간가량 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옷까지 벗겨진 채 쫓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고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와, 이거 죽을 짓 했네. 가해자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1시간 집단 구타? 이거 살인미수 아니냐? 심지어 가해자에게 양아치를 처리한 의인이다 라는 댓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앞서 소개한 그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은 모두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그 일행은 조폭과 전혀 관련 없는 평범한 대학생들이었고요. 근데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루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순간 피해자는 죽어도 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진 일이에요. 유족들은 또 어떻고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짜 전말을 소개하려 합니다. 때는 2022년 7월 4일 밤 12시 25분.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포항에 놀러온 남자 대학생 무리가 있었습니다. 23살 A씨를 포함한 친구들이었죠.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안동을 찾았다고 해요. 그날 술집에서 늦게까지 놀던 중이었는데 다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게 생겼죠. 그게 바로 같은 술집에 있던 또 다른 남성 김씨였습니다. 21살의 김씨, 그는 술집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약간 어깨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위협하고 약간 술에 취해 있는 듯 했는데요. A씨 일행은 다소 불편한 이 상황에 남자를 이렇게 흘깃흘깃 쳐다봅니다. 그러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김씨가 기다렸다는 듯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쳐다봐? 막 이렇게 일행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사실 A씨 일행들도 여태 술을 먹고 있었잖아요. 참지 않았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중 2명이 이 김씨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몸을 밀치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사실 일행 4명의 김씨 혼자였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자 김씨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요. 정신 차리고 집에 갔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편의점. 거기서 가위 2개를 사서는 다시 술집에 나타납니다. 새벽 12시 35분 김씨가 술집에서 소리쳤어요. 야, 나 다부리한 새끼들 다 나와! 죽여버려! 양손에 가위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공격태세죠.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 중에 한 명이 일단 김씨를 넘어뜨려서 제압하고 손에서 가위를 빼앗게 돼요. 이후에 술집 직원이 재빨리 와서 나머지 가위를 입수했고요. 당시 이 현장에는 김씨가 앞서 다른 일행 친구들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일행들도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고 얘가 많이 취했어요, 야 흥분했어요 라고 판단을 하고 그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이때 그 김씨라는 사람이 막 허공에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아주 격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김씨가 있는 인근 공원에 도착했죠. 이때 김씨가 태도가 돌변해요. 되게 고분고분, 약간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이게 젊은이들끼리 술주정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다 라고 여겼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 김씨는 커터칼 1개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미처 알지 못했고요. 이후 김씨 일행의 중재로 그는 피해자 무리들, 이 포항에 놀러온 피해자 무리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해를 했대요. 그래서 서로 나쁜 감정 다 털어버리자 하면서 같이 술자리를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포항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은 김씨한테 아유 동생, 왜냐면 이제 일행들은 20대 중반이었고 김씨는 21살이었으니까요. 동생,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이제 털털하게 술을 건넸죠. 또 여기서 김씨 역시 아우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예기치 않은 데서 터졌죠. 새벽 1시 45분경 술집 영업이 거의 끝났고 일행이 다 같이 밖으로 나와요. 이때 몇 명은 담배를 피우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그 김씨의 핸드폰이 따르릉 하고 울린 거예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핸드폰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같이 술 먹고 있어?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는 한순간에 급변했습니다. 그 일행 중 한 명이 김씨 어깨를 밀쳐서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항의를 하죠.
또 다른 일행이 그를 막 말리면서 아유 그냥 갑시다. 그냥 우리 갑시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더 이상 이게 술에 취해서 이런 건지 상대할 가치를 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망언을 하게 된 김 씨는 자리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피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27분인데 이번엔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서 공업용 커터칼을 추가로 구입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막 분에 이기지 못해서 윗옷을 스스로 벗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향했죠. 우도 벗은 상황에서요. 근데 마침 이 A씨 일행이 이 차를 가려고 거리로 나온 참이었거든요. 김씨가 마주쳤죠? 그러면서 동생 많이 취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하고 무시하고 지나치려 합니다. 근데 뭐 위도 벗고 있고 김씨가 흥분해서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러는 거예요. 2분 뒤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나섰습니다. 길막을 하고 있는 김씨를 좀 밀쳐내요. 근데 김씨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이때 장면이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순간 김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A씨를 향해 2차례 휘두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휘둘렀을 때 이게 하필 A씨 목 부위를 정확히 찌르면서 약 10cm가량의 자상을 남기게 되죠. A씨는 피를 뿜으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같이 있던 일행 모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얼어붙었죠. 그리고 김씨 또한 그걸 잠시 지켜보더니 그대로 현장을 도주합니다. 다행히도 인근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있어서 피해자 A씨에게 다가와 막 응급조치를 했긴 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죠. 우측 경동맥이 절단되면서 이제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결국 A씨는 기도 및 목혈관 손상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약 400m 정도 떨어진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그는 전혀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만취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와, 진짜. 이 김씨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인근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고기 해체 보조와 배달 일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칼에 좀 능숙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신상이 알려지면서 사실 그 당시 또 다른 엉뚱한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김 씨가 일했던 그 정육식당의 상호명이 노출됐거든요. 근데 그 식당의 둘째 아들이 김 씨라더라 라는 헛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사자가 아니 이런 루머로 인해 우리 가족과 내가 고통받고 있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건 피해자의 유가족이었습니다. 자, 포항에 놀러갔던 대학생 아들 하루아침에 사망한 것도 모자라서 조폭으로 낙인 찍혔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죽을만 했다, 잘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울분 터지죠. 아니 그런데요. 애초에 어쩌다가 인터넷에 김씨가, 그러니까 가해자 김씨가 1시간 넘게 끌려다녔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루머가 퍼진 걸까요? 자, 그 원인을 보니까 경찰 조사 당시에 이게 가해자 김씨의 주장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걸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시켜서 기사로 퍼져나갔던 거고요. 사람들은 뉴스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사실인 줄 믿었던 거죠. 게다가 알고 보니 이 범인 김씨 또 다른 전적도 있었습니다. 워낙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여자친구한테 손찌검을 툭하면 했대요. 사건 4개월 전인 2022년 3월에도 공용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든요. 근데 보다 못한 행인이 데이트 폭력으로 그 가해자를 신고합니다. 근데 이때 또 김씨가 격분해서 감히 너가 뭔데 나를 신고하냐 막 이 행인한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막 퍼부어요. 이걸로 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죠. 더구나 그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던 진짜 양아치는 이 가해자 김씨였던 거예요. 사건 당일 술집에서 먼저 시비를 건 것도,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들고 덤빈 것도, 끝내 사람을 죽인 것도 모두
김 씨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선 그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요. 방어를 할 목적으로 다가오지 마 이렇게 손을 3번 정도 뻗었는데 그게 우연히 목을 찌른 걸.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앞뒤 상황이 좀 판단 능력이 떨어지나? 어차피 형량을 낮춰보려는 그런 꼼수겠죠. 답답해요. 그럼 이제 재판 결과를 좀 알아볼까요? 2023년 1월 가해자 김 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듯해요. 여론이 뭔가 자기한테 좋게 형성이 돼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1심에서 9명의 배심원 모두 만장일치로 살인, 모욕, 특수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20년이 나왔죠. 시원하죠? 하지만 김 씨는 항소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2심에서는 그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8년이 선고됩니다. 왜 감형이 됐나 이유를 보니까 그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을 하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원심의 선고가 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유가족과 협상을 한 것 같죠. 그렇다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짓밟은 죄와 징역 20년을 각각 저울에 달아보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앞길 창창한 20대를 살해하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남아있었을 수명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형량을 받은 가해자. 저는 사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더 끔찍한 이유는 가해자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언론과 허위사실 유포자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사건을 전달하는 언론도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시민까지도 좀 더 중립적이고 또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억울하게 숨진 A씨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